올해 여성가족부는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또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인데요. 새해 여성가족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1월 10일에 새 업무 추진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저출생 극복, 약자 보호, 안전한 사회 조성 등이 이제 목표로 제시가 됐는데 간략하게 올해 계획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말씀하신 그 3대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저희가 핵심 과제를 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족한테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이제 그 회수하는 부분, 그다음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부분, 그다음에 딥페이크 성범죄 등 범정부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방안 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뭐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작년 10월에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제도입니다. 예. 이게 중위소득 150% 이하의 채권이 있는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구한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20만 원의 그 양육비를 지급을 합니다, 국가가. 그다음에 나중에 추후에 비양육자인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급과 또 회수에 걸치는 여러 가지 그 일련의 절차를 완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준비하기 위한 통합 전산 시스템을 한창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돌봄 그 서비스는 가정 밖 돌봄 서비스고 특히 맞벌이 가구한테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에는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저희가 작년에는 150% 이하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자녀 기준이 3명이었는데 2명으로 그 기준도 완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자녀 중에 경증 장애가 있는 조부모한테는 돌봄 수당도 지급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서 그 보편적인 이 돌봄 서비스로 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 아이돌봄 서비스가 특히 수요가 제일 집중하는 시간대가 등하원 시간대예요. 거의 수요의 한 70% 육박하게 이 수요가 집중이 되는데 그 원활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돌보미들한테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 노인분들 같은 분들의 그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그 틈새, 그 공백을 좀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그 제도 개선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께서는 돌봄 서비스의 품질 관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요즘에 뭐 아이 학대에 대한 또 보도도 있고 그래서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아이 돌봄 국가 자격제, 또 민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에 등록제 등 이런 부분도 제도를 도입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핵심 과제로 말씀드린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딥페이크 등 이제 온라인 성범죄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의 우려가 많으셨습니다. 최근에는 또 텔레그램을 이용한 목사방, 소위 목사방이라는 디지털 성범죄로 또 충격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이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 그 보호 지원을 위한 주무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그 하나하나 이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고요. 올해 7월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 운영을 위해서 독립법인이 출범을 했는데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고요. 이제 이 외에도 좀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작년 9월에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그 새로운 독립법인으로 이 업무를 전담할 신설 기구로 설립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원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이 대략 한 13,500여 명 정도의 자녀한테 지원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예산 162억 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좀 복잡한 제도입니다. 그 양육비를 원하시는 분이 신청을 하면 이 부분의 그 선정에 대한 것들을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한 다음에는 회수까지 원스톱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산 시스템,
구축하는데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는 관계 부처와 이 자료에 대한 그러한 연계가 또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한창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하위 법령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가 작년에 마련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실무 기준들을 지금 운영 준비를 하고 있고요. 7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저희 직원하고 그다음에 양육비 이행 관리원 직원 모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양육비 선지급제 결국은 이 한부모 가정 어린이들에게 이 금전적인 공백이 없도록 하기 예. 위한 제도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나서 구상권을 예. 다른 이제 양육비를 지급한 부모에게 행사를 해야 합니다. 이거를 돈을 걷어들일 수 있는 방안 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육비를 보장해 주어서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한다는 그 단순히 복지의 그런 개념 이상으로 비양육 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반드시 회수하는 절차를 거쳐서 이 양육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 제도에서 잘 구현을 해야지 제도의 완결성이 네. 완성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 회수를 위한 여러 가지 좀 사전 작업을 했습니다. 양육비 이행법을 10월에 개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채무자의 동의 없어도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그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 법원을 통해서만이 이런 재산 조회라든가 재산 명시를 좀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 관련된 이 절차를 하는 데만 해도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됐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이제 악의적인 여러 가지 또 그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법을 개정함으로써 신속하게 금융재산이 필요하다면 압류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고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가상자산 같은 부분도 이제 많이 좀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부분. 그다음에 개인별로 소득 재산을 좀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춤형 회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전문성도 저희가 키우고 있고 회수를 하기 위한 전자고지 시스템 이런 부분도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저희가 절차를 마련한다면 그 회수율 제고를 위해서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해 정부가 사실 인구 비상사태 선언을 했었습니다. 예. 저출생 문제 사회 전반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최근에 조금씩 반등을 하고는 있긴 합니다만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가정 양립이 되어야 된다. 돌봄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가족 기능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저희가 2008년부터 기업 내에 가족 친화 문화 조성을 유도하는 가족 친화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기준으로 인증받은 그 기업들이 6,500여 개가 넘습니다.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적은 인원하고 비용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친화 제도 활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중소기업들의 진입 장벽을 좀 낮춰야 된다. 이런 제도 개선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비 인증제를 먼저 도입을 한 다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기업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비용이고 부담이시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인센티브를 좀 들어보니까 세무 유예라든가 근로감독 유예, 우수한 기업들에 한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원하셔서 그런 참여도 좀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내에서도 일하고 생활의 이런 균형에 대한 인식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세일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159개가 있는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저희가 일가정 양립이 될 수 있다. 이런 정책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돌봄 정책에 대해서 또 이제 두 번째 키워드인 돌봄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제 확대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돌봄 취약 계층이 많습니다.
없습니다.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저희가 아동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21만 원이었던 것을 올해는 23만 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가족 간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전국에 가족센터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244곳이 있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지역의 유관기관, 뭐 지자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족들은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오시게 하고 그 필요하신 그 맞춤형 서비스를 어떻게 지원을 해드릴까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문화 가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다문화 가구는 좀 고충이 있으세요. 그 다문화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 기초 학습도 또 좀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진로에 대한 상담도 되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 같은 분들 결혼을 해서 이제 저희 국민이 되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정착을 좀 잘 시켜드릴까 하는 부분들을 저희 가족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앞서서 이제 저출생의 여러 원인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바로 이 여성의 경력 단절입니다. 예.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그래서 이제 경제 활동에 참여를 늘려 나가야 하는 것이 대책이 될 텐데 예. 이런 것을 위한 방안들도 좀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 가정이 양립되지 않으면 출산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과 망설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되지 않도록 그 가족부에서 그런 정책을 좀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159개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아까 세일센터라고 줄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센터에서 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그 직업에 대한 상담, 또 필요한 교육 훈련, 그다음에 일 경험,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취업도 알선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금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중점적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창업 지원 서비스도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 훈련 과정도 굉장히 좀 환경 변화를 잘 반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부가 가치 분야라든가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핵심 산업의 어떤 그런 훈련 과정이 필요한지 살펴본 다음에 이런 과정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그래서 훈련생이 이제 경제적 부담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교육 훈련을 받으시려면. 그래서 직업 교육 훈련 참여 수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월 10만 원씩 4회까지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새로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인턴으로 이제 여성을 이제 취업 좀 이제 참여하게 하신 후에 정기주기로 이제 필요하시면 전환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12개월, 1년 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셨다면 기업의 고용유지 장려금을 저희가 드립니다. 예. 그 돈도 좀 인상을 했고요. 그래서 기업에서 이런 인턴 채용도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이런 또 정책을 저희가 좀 실시하려고 합니다. 예. 딥페이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러 이제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좀 부정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딥페이크 성범죄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 특히 이제 학생들이 많이 또 이 연루가 되면서 좀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관련 대책도 좀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만 들어도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AI하고 딥페이크 기술이 발달되면서 손쉽게 이 성적인 허위 영상물을 이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걸 또 SNS라는 거 통로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을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또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게 이게 유명인한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일반인까지도 피해 대상이 늘어나가지고 굉장히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지금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이게 한 부처럼만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관련 그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이 중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속한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해서 대책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 구체적인 그 방안을 말씀드린다면은 그 신속한 탐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허위 영상물이라는 거. 그다음에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AI 기반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상 정보도 삭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각 부처에서 이런 업무들을 좀 산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신고하시고 어디로 지원을 받으실지 좀 당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러한 지원기관의 신고 전화를 1366번으로 일원화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일원화해서 신고 접수부터 피해 지원까지 가능한 홈페이지도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산하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런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시는데 이곳에 예산과 지원도 확대해서 365일 24시간 필요한 분들한테 상담과 모니터링까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지역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지금 4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확대해야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근접성을 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여성가족부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청하고 협조를 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그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방통위하고도 또 이게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총괄적인 대응이 가능한 하여튼 원스톱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정부가 힘을 쏟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예방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급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작년에 범부처가 굉장히 어렵게 이 대책을 수립했거든요. 여러 부처가 모여가지고 이 일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노력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세워진 대책을 잘 저희가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도 더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딥페이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스토킹이나 교제 폭력 등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신종 폭력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여가부가 마련하고 계시다고요. 예. 스토킹하고 교제 폭력이 바로 관계에 기반한 여성 폭력으로 좀 분류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신종 폭력 피해다 이렇게 좀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경찰의 신고 현황을 보면은 스토킹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000건, 그다음에 교제 폭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4,000건 정도 이렇게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교제 폭력 같은 경우는 연인 등 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기에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날수록 중범죄로 이렇게 발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빨리 개입을 하면 피해자의 피해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범죄이기 때문에 작년에 6월에 이것도 관계부처가 저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을 했는데, 만약에 여성 범죄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112로 일단 신고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자한테 필요한 상담이라든가 지원 같은 경우는 연계가 됩니다. 여성가족부에 아까 말씀드린 1366번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가 되면은 각종 필요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경찰하고 연계가 된 부분은 이제 CCTV를 설치해서 주거지에 순찰을 강화한다든가, 또 고위험 피해자로 예측되는 분들한테는 신변보호 조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좀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어려움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교제폭력 진단 도구를 개발 보급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조기에 이 부분이 피해인지 아닌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현장에서 좀 진단 도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는 이게 폭행하고 살인같이 강력범죄로 발전이 돼서 작년에 사회 문제가 굉장히 됐고, 또 여러 또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하여튼 보도가 되는 대로 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여성가족부가 2023년에 관련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에 근거해서 신변 위협을 느끼신다고 그러면 긴급 지원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주거 지원, 그다음에 치료 회복 프로그램도 지원하는 등 저희가 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여튼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신종 폭력 피해가 피해 유형이 좀 다변화되면서 복합적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이 기관 저 기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호소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366 아까 전화번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통합지원단을 이제 발족을 했는데 한 곳에서 피해자가 필요한 보호라든가 법률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자립을 위한 뭐 상담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고 올해 11개 시도로 이 된 통합지원단을 저희가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또 뭐 다른 좀 마음이 어둡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자립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원금을 이제 올해 500만 원이었거든요. 기존 그래서 1,000만 원 2배로 인상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자립 지원 수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5년간 월 50만 원씩 최대 받으실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청소년 성보호법도 개정해서 아동 청소년 대상 여러 이제 그루밍 범죄가 온라인에서만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동안 오프라인까지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정을 올해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사실 청소년 문제 관련 주무부서이기도 합니다. 그 가정밖 청소년 등 이 위기 청소년들이 좀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이끄는 지원 방안도 좀 마련 중이시라고요. 예, 가정밖 청소년의 그 규모를 추산한 통계가 있어요. 한 5만 6천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왜 가정밖 청소년이 되었는지 원인 분석을 하면 가족 간의 갈등이 70% 이상입니다. 그만큼 이 가정밖 청소년은 가족의 보호나 지원을 받기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가정으로 돌아가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필요한 부분이 경제, 주거, 교육, 취업 등 다양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제 자립지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찬가지로 이 부처 혼자서 할 수는 없고요. 여성가족부가 플랫폼이 돼서 각 부처에서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잘 연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주거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하는 그 임대주택 있잖아요. 그 선정 대상에 지원을 하게 한다든가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뭐 장학금 기숙사 이런 선정 대상이 되어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굉장히 그 다른 부처하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그 과제다. 그다음에 잘 지원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이 가정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저희가 총 139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호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교육 훈련비라든가 자립지원 수당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민간의 또 이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지난 설에 SK텔레콤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1,400여 명의 이 가정밖 청소년한테 지원을 해서 굉장히 그 민간에서 그 협력을 해주신 좀 훈훈한 사례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청소년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마음 건강 문제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게 빨리 발견해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10대 우울증 환자가 7만 6천 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자살자 수도 꽤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위기 그 문제가 있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한테 집중 그 상담 클리닉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240개의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또 청소년 그 전화가 있습니다. 상담 번호 1388입니다. 이거는 아까 1366이었죠. 예. 그래서 1388번을 중심으로 지역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학교라든가 경찰서라든가 보건소 이런 곳에서 잘 연계를 해주셔가지고 그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그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아동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 그리고 가정밖 청소년 등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께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가 현장에 많이 가보면 정말 사회의 약자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시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보시면 뭐 가족센터라든가 청소년 지원 시설 같은 곳들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필요하신 경우에 이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 긴급전화 1366번,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 1388번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청소년과 가족 등 우리 사회에 어려운 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과 올해 업무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